안녕하십니까. 신동기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인성이 경쟁력이다입니다. 사람들은 경쟁력 하면은 어떤 암기력, 학벌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죠. 아무리 암기력이 뛰어나고 또 학벌이 좋다고 할지라도 어떤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아무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에게는 불행이고 사회적으로는 아주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 인성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온 사람입니다. 10여 년을 거친 고민 끝에 2년 전에 제가 이제 펴낸 책이 바로 이 부모의 인성 공부와 어른의 인성 공부 두 권 시리즈 책입니다. 이제 부모의 인성 공부는 이 자녀를 둔 이 부모님들이 이제 읽으면 도움이 될 내용이고, 그럼 어른의 인성 공부는 어른 모두가 읽으면은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두 책 합해서 한 7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두 권의 책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주요 내용만 뽑아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빈약한 인성에 넘치는 재능은 다만 재앙일 뿐. 제 책에 나오는 이제 카피 문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한 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면 그것은 대학. 여기서 말하는 대학은 유교의 그 사서 중에 한 권이 이제 대학을 말합니다. 이건 유교를 이 철학으로 완성시킨 바로 주의가 이제 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면 그것은 대학. 오늘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이 대학에서 나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인성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인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인성을 완성하는 이 두 가지 요소, 그 단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최근에 그 나온 뉴스 내용이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KTX 열차 안입니다. 좌석 양쪽으로 뒷사람 발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발이 어른 발일까요? 아이 발일까요? 어른 발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인성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오해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 인성이 문제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회를 망치고 또 이 국가 질서를 흔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이가 아니고 어른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인성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른들은 인성 문제가 더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왜 그래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학교를 못 다닌 사람도 있고 또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못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십 년 전에는 많이 배우면은,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 않으면은 사람이 나쁜 짓을 또 저지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의무 교육이 있고 또 대부분 대학까지 이제 지금 진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배운 것하고 인성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 인성이 문제다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만 인성이 문제일까요? 어떤 자기계발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집트 피라밋을 안에를 들어가 봤더니 피라밋 그 건조 당시에 있었던 이제 낙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낙서에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인성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인성은 어떤 이 지식의 문제다 하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떤 몰라서 그런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몰라서 어떤 이 나쁜 행동을 하고 또 죄를 저지르고 한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모두 알면서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죠. 뭐 성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떤 저지르는 어떤 인성적 문제에 있어서도 대부분은 알고 저지른다고 봐야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바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생각 없이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사실과 논리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거죠. 엄마가 이제 갓난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인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뒤에서 한번 살펴보죠. 인성하면은 이 사람 인자에다 성품 성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 친구는 아주 인성이 안 좋아 한다고 할 때는 그 친구의 됨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격이 아주 안 좋다든지 평소에 행실이 방정하지 못한다든지. 그런데 이 인성에는 그런 됨됨이 말고 또 하나 어떤 뜻이 있냐면은 사람이 타고 태어난 성품, 그런 의미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 지금 요 그림은 이제 강원도에 있는 어느 이제 초등학교 교정 이제 사진입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책을 이제 보고 있죠. 굉장히 정겨운 모습이죠. 이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바로 교육을 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그럼 그 교회의 핵심이 뭐냐?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 아니고 지식 아닙니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식은 더불어서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인성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부터 함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도는 뭐냐면은 인간이 타고난 기본 속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속성을 따르는 것을 배우는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은 인간이 타고 태어난 속성이 무엇이냐? 우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동물들 또는 식물과 달리 인간만이 소유하고 있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성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이루고 있는 문화, 문명을 보면 진짜 대단한 거죠. 뭐 30년, 40년 전하고 지금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발전하죠. 그래서 분명 인간 이외의 다른 어떤 생명 존재들과 인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차이를 가져온 원인이 뭐냐? 그건 바로 이성이라는 이야기죠. 그 두 번째로는 바로 본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맹자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자는 바로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선한 본성이든 악한 본성이든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본성이 확정된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죠. 일단 우리는 이제 맹자를 따르기로 하죠. 선한 본성을 타고 태어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죠. 그러면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성이 뭐냐? 바로 선한 본성과 이성 두 가지입니다. 근데 선한 본성과 이성은 좀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선한 본성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확정된 상태로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성은 가능한 상태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이성이 완전히 성숙된 상태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미성숙된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성숙 상태의 이성을 우리가 살면서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성이 성숙된 사람은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직 이성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미성년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건물 앞에 명패가 붙어 있죠. 바로 명륜당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윤리를 밝히는 집이라는 이야기죠. 이 조선시대 서울에는 성균관이 있었습니다.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교를 가르치는 공간인 거죠. 성륜당과 향교 모두 이 명륜당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강습이 이루어집니다. 이 조선의 21대 왕 영조는 이 대학 서문에서 일찍이 고대 동양에서는 8살이 되면 소학에 들어가 공부하고 15세가 넘으면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살이 되어서 소학에 들어간다. 그럼 무엇을 공부하겠습니까? 바로 선한 본성을 공부하는 겁니다. 선한 본성을 몸에 익히도록 습관이 되도록 바로 그 내용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15세가 되면은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한다. 대학에서는 뭘 배우느냐? 바로 이성 능력을 배웁니다. 그래서 8살에 소학에 입학해서 이 선한 본성을 몸에 익혀서 완전히 습관이 되도록 한 상태에서 이제는 그 이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 소나무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이 아주 멋지죠. 그런데 이 소나무 그림이 아주 특징적인 것이 이 종이에다 그린 작품이 아닙니다. 바로 흰 비단 위에 그린 작품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흰 비단이 아니고 검정색 또는 다른 어떤 색깔이 있는 비단 위에 이 소나무 그림을 그렸으면은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소나무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또는 아주 그 구겨진 비단 또는 구겨진 종이 위에 이 그림을 그렸으면은 이렇게 멋진 그림이 그려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공자는 논어에서 회사후소라는 말을 합니다. 회사후소. 바로 무슨 의미냐면은 흰 비단이 마련된 뒤 그 위에 그림을 그린답니다. 이 공자는 이 동서양 통틀어서 저는 인성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논어를 읽어본 것은 아니고 구경을 해봤습니다. 너무 밋밋했습니다. 근데 제가 40이 되어서 이 논어를 읽어보니까 진짜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맹자가 회사후소, 흰 비단이 마련된 뒤 그 위에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흰 비단은 선한 본성을 갖추는 것을 말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바로 이성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본성이 갖춰진 뒤에 그 위에 능력을 쌓아야 된다. 이성 능력을 쌓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물에 어린아이가 지금 빠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제 한 남자가 놀래서 뛰어오는 거죠.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놀란 표정이죠. 이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측은지심이 있다고 맹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닌 아주 나쁜 사람, 예를 들면 어떤 살인을 저질렀다. 그런 사람들도 아이가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아이고 저걸 어쩌나 하고 깜짝 놀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측은지심,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공자는요, 이 측은지심 말고도 세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공자가 아니고 맹자가요, 바로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입니다. 그것이 인, 의, 애, 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인하면은요, 바로 공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이 슬픈 장면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죠. 그건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감정이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주인공 입장에 서보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 서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이 상대방 입장에 서보는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인의 애지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수호지심, 의입니다. 수호지심은 양심 또는 옳음을 추구하는 이제 마음입니다. 그 수호지심의 정확한 의미는 수는 부끄러워할 수, 그다음에 오는 미워할 오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오는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수호지심입니다. 근데 맹자는요,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잘 보존을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성현이 되어간다는 이야기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이야기죠. 염치를 상실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인간이 바로 금수, 짐승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이야기죠. 이 세 번째는 이 사양지심, A입니다. A는 배려, 어떤 A 발음을 말합니다. 아주 많은 공부를 했어요. 똑똑해요.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 A가 전혀 없어요.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은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드시 사양지심, A를 갖춰야 된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는 시비지심입니다. 바로 지혜와 공정,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옳고 그른지.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맹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시비지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시비지심의 기준이 뭐냐. 내 이익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오름 그 자체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인의예지가 바로 선한 본성을 말하는 이 사덕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어 오륜에 대해서입니다. 오륜은 앞의 이 사덕에 입각에 사람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관계는 5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의서, 붕의신. 이 사람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 상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전 조선시대 아니면 그 이전 시대 다 신분 시대였죠. 신분제 사회였죠. 그래서 사람을 이 상하로 나누었죠. 그래서 오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그 현대적 의미로 이제 재해석을 했습니다. 먼저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그럼 오늘날의 그대로죠. 그다음에 군신유의, 원래 뜻은 뭡니까? 군주와 신하 간에는 오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날에는 군주와 신하가 아니고 조직의 일반적인 형태가 기업입니다. 뭐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직에 있어서는 조직의 상사와 부하 사이에는 오름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세 번째 부부유별, 부부간에는 별자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차별이 있어야 된다였습니다. 이 아내를 잃었다. 그 남자는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었다. 부인은 재혼할 수 없었던 거죠. 예전 시대에는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유별할 때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개별적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부부 유별 의미겠죠. 그 다음에 제가 좀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제 장유유서입니다. 연장자와 연소자 간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소자는 연장자를 공경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 맞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18살이 되면은 우리가 투표권을 갖습니다. 만 18살이 되면요. 그 다음에 19살이 되면은 바로 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살, 19살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사람이 성숙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우리는 이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인끼리는 이 20살이든 80살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서로 어른으로서 대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유에서는 이제 연장자와 연소자가 아니라 저는 더 갖춘 자와 덜 갖춘 자 간에는 배려와 감사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합니다. 여기서 더 갖춘 자와 덜 갖춘 자를 가르는 것은 어떤 건강일 수도 있고요. 부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더 많이 아는 사람은 덜 알고 있는 사람을 배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요. 이 배려에 반드시 감사가 따라야 됩니다. 어떤 배려는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우러나서 상대방한테 호의를 베푸는 건데 그 호의를 감사하는 마음이 표시하지 않으면 그 호의가 계속 지속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흔히 유행하는 말요. 배려가 반복되면은 어떤 권리인 줄 안다고 바로 이제 그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이제 붕의주신에서는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뭐 몇십 명 정도가 아니죠. 최소한 보통 뭐 100명 단위 이상이겠죠. 이 많은 사람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친구가 아니죠. 진짜 친구는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인 왕자에서 나온 것처럼 이 친구라는 것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가꿔야지 친구가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아는 사람이 있지만은 서로 믿을 만한 관계의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끝없는 고독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사덕과 바로 오륜 이 두 가지가 이제 소학에서 배우는 바로 본성을 습관화시키는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성 강화에 이어 이제 이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대학에서 나온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수신제가가 그것입니다. 근데 수신제가는
사실은 수신하고 재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6조목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8조목입니다. 근데 8조목은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자기 스스로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상시키고 난 다음에 그 소양, 그 도덕과 이성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전파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우리는 수신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재가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수신 단계를 먼저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 5단계는 다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경물치지라는 이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단계요. 그 다음에 성의 정심이라는 이 도덕 능력을 향상시키는 단계. 그 다음에 수신, 나를 닦는다. 이제 수신은 이 2단계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이 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물, 치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물에 대한 해석은 이 학자들에 따라서 아주 다양합니다. 저는 이제 주의의 해석을 따릅니다. 주의는 이 격자, 자격할 때 격자죠. 이 격자를 무엇로 보냐면은 이를 지자로 봅니다. 바로 사물에 이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 경물이라는 의미는 바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이 자연 현상을 항상 관심을 갖고 그 사실들을 살펴봐라 한 이야기가 경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지는요, 한자 의미 그대로 하면은 이 알미 극치에 이르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를 근본적으로 깨닫기 위해 힘써야 한다 하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성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뭘 향상시키는 거냐? 바로 사실에 입각한 어떤 논리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경물치지는 한마디로 사실과 논리 이 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 능력 향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의하고 정심은 바로 도덕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성의는 뜻을 정성스럽게 하다. 이제 한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의를 자발적 윤리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현대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 성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무자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 의미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양심을 속이다 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저지르려고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만둔다는 이야기죠. 근데 양심은 어찌 보면은 좀 막연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양심 말고 이 자존감이라는 이 말을 제 책에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존감은 뭡니까? 글자 그대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일 두려운 것이 자기 자신이 아주 허접한 상태, 아주 이 몹쓸 상태로 일단 추락하는 거, 그것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을 적극 피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도덕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심입니다. 마음이 몸의 주인이 되게 해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물치지, 바로 이성 강화, 그 다음에 성의 정심은 도덕 강화죠. 이성과 도덕, 이 두 가지 강화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단계가 바로 이제 수신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8조목 중에서 이제 후반 부분이 재가, 치국, 그 다음에 평천하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을 갈고 닦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 완성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가정을 가지런히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갈고 닦은 도덕과 이성의 힘을 쓰는 거죠. 두 번째는 치국은 나라를 다스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치국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하고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이제 평천하, 평천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구인이 되어야, 이렇게 저는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라면 일단 인류애겠죠. 인류애를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구 공통의 과제, 인류 공통의 과제인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다음 제가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문화에 대해서입니다. 이 조지프 나이 그 하버드 석자 교수 그분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하드 파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죠. 그러면 소프트 파워는 바로 이 문화력을 말합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은 이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좋아서 원한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 며칠 전에 그 멕시코 그 대통령 궁 앞에서 이 수만 명이 모여서 이 방탄소년단을 환영하는 것을 보고 진짜 깜짝 놀라고 또 많이 기뻤습니다.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본성을 함양하고 선한 본성을 함양하고 난 다음 그 위에 이성 능력을 키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빈약한 인성에 넘치는 재능은 다만 재앙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롭고 그다음에 사회 환경, 자유 환경적으로도 세계 어떤 나라에 못지않은 굉장히 행복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자살률도 낮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행복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저는 인성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성이 바로 도덕과 이성이니까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좀 더 윤리적 행위를 하고 또 주위를 돌아보고 그다음에 사실과 논리에 입각해서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사회 행복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